근데 대선 이후에 언론 노출 전혀 없으셨어요. 네, 뭐 연락 온 데도 없었고요. 뭐 제가 뭐 나가겠다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네. 어떠셨습니까? 조금 우리 지지자들은 너무 상처들 받고 예. 막 분노하고 막 그러셨는데 우리 마찬가지셨겠죠. 저는 분노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뭐랄까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사실 진짜로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일단 역사의 흐름을 믿었고 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믿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윤석열 씨가 보여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지하고 무능 외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고? 저는 그게 도대체 상상이 되질 않아서 근데 막상 결과로 현실이 되고 나니까 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더 많이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에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뉴스를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고 뭐 텔레비전 안 키신다는 분들은 많았는데 저는 포털에서도 뉴스를 보기가 싫고 뭐 볼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하시니까 이렇게 뭘 자꾸 문자를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무슨 사고를 치고 있구나 하는 것만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박근혜 씨가 당선됐을 때보다 더 마음이 안 좋다라는 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상대가 너무 황당한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냐라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나중에는 다들 생기신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 청계광장 집중 유세의 그 열기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하늘의 뜻이고 민심이구나 이게 질 수 없는 선거다라고 진짜 확신을 했는데 너무 황망하고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랄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밖에 없어요. 그래요. 한 2명 더 있죠. 유일하게 말 듣는 사람이 김건희 씨인데 아니 가장 용한 사람이 김건희 씨니까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 천공 스승이건 무슨 뭐 건진법사관 간에 내가 제일 용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육사 옮긴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저기를 했습니까? 자기도 거기 가서 골프 치려고 무슨 지네들이 심장이네 혼이네 하면서 근데 지금 국방부를 합참을 그렇게 옮긴다는데 지금 저렇게 조용히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벌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업무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예. 통이동에서 뭐 직무를 보겠다고 하니까. 핵관들이 그런다는데 절대로 저기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보통 저기가 아니다. 혼자서 그냥 계속 그렇게 우긴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왜? 왜가 안 풀려요? 아니 타고난 성격이 그렇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천공 스승이 유튜브에 나와서 설명했다는 용산이 좋은 땅이라고 했다는 거. 저도 그 영상 봤는데 설명 뭐 영상. 건진법사가 무슨 뭐 청와대가 터가 안 좋다고 했다는 거. 그거밖에 지금 논리적 설명이 안 되잖아요. 봐야 될 게 김호수 씨가 오늘 뭐 무슨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거에 나도 찬성한다. 이게 이제 검사의 DNA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지르고 있는 현재까지의 어떤 각종 이런 어떤 불법적인 행태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리고 국회를 의식하지 않잖아요. 말씀처럼 법을 공부한 사람이면 법적으로 이게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다못해 저기를 국방부를 비우라고 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 거고 예비비를 땡겨 쓰겠다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 거고 이거를 뭐 검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다 법에 저촉되는 건데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마인드가 이게 이런 게 독재자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K 트럼프라고 표현해서 그게 기사가 나왔더만 이런 게 이 사람한테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손바닥에 왕자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이 무섭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좀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옛날 어른들이 경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경을 칠 겁니다. 경을 칠 건데 지금 이 주변에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지금 더 큰 문제죠. 그러면 오늘 갑자기 장제원 비서실장이죠. 그 이철희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거는 저 기가 막힌 일이지. 아 그 어디 나왔어요? 그거?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제가 이래저래 휴민트로 걸러걸러 들은 얘기인데 예. 여하튼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인사권을 자기들이 뭘 이거 해야 되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회의라는 거를 대통령 주관하에 한 회의가 있는데 검찰총장은 원래 청와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멤버가 아니에요. 이게 국무위원도 아니고 직급이 낮기 때문에 반부패 정책회의는 부패 관련 사정을 하는 기관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오고 뭐 경찰청도 오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총장도 왔는데 거기서 이제 각부 장관들이 이제 대통령과의 회의는 시간을 엄수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일정 때문에 이 프로토콜이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분 안에 딱 발언을 끝내야 되고 토론하는 것도 딱딱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맞게 해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조국 장관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입니다. 대통령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도 한번 의견을 얘기해봐라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원래 발언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 특징이 말을 두서없이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막 주워 섬기는 특징이 있는데 그때도 뭐 그냥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민망할 정도로 중언부언을 하면서 막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백날 얘기해봤자 검찰이 수사해서 집어넣지 않으면 말 안 듣습니다. 이거야 그냥 핵심이. 그런 식으로 매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아무리 정밀하게 입안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현장에 작동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거기 뭐 필요해 가서 때려야 말을 들어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동들이 저는 너무 예상됐었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저 하는 짓이. 민정수석실에는 4개의 비서관이 있었어요.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비서관이죠. 민정비서관이 하는 일은 시중에서 돌고 있는 여론을 수집해가지고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가감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기능에다가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기능이죠. 이게 없어져야지 본부장들이 편하게 살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할 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 보고서를 올렸는데 3차례 반대 보고서를 올렸다. 그리고 사안이 심각한 사안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빨간색 천지였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건 여러 번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그 보고서는 청문직에 가는 사람들이 장관급들이 제일 두꺼운데 한 30페이지 정도 돼요. 아무리 뭐가 짚을 게 많아도 이 사람 60페이지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평가 판단 과정에서 성적 매기듯이 이게 등급별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절대 돼서는 안 될 부류였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소행이나 드러난 자료로만 놓고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론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임을 했던 거고 믿었고 신임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 후보자 4명 중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찬동을 했다. 그렇죠. 뭐 뭐 공수처를 더 강화해야 된다. 검찰 수사는 확실히 없애야 된다. 온갖 얘기를 다 했죠. 무슨 뭐 지금 이 정도로서 지금 검찰 개혁이 멈춰서는 안 된다. 뭐 지가 앞장서겠다. 새로 이제 원내대표를 저희가 뽑는 이유가 그런 과제들을 얼마나 현명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때문에 뽑는 것이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을 얼마나 지키고 그걸 제대로 구현해내느냐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생 관련 문제들도 그렇고 정치개혁 관련한 과제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검 관련 얘기도 현장에서 묻고 5번을 묻고 윤석열은 계속 꼬리를 말고 이 특검도 처리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민주당이 지키고 구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현 시점에서 필요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원칙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숙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짧은 시간일수록 그동안에 제대로 못 해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선거에 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뭔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 지금 입만 열면 이제 소위 정치 경험이 많은 당내 중도
우파들이 하는 얘기가 지방선거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된다. 그 제가 물었어요. 지방선거의 가장 유효한 전략을 얘기해봐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보기에는 지방선거에 우리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서 투표하느냐가 관건이다. 지방선거는 역대 투표율이 60%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대선 때처럼 뭐 중간층을 끌어오르냐, 뭐 이대남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이 1차적인 과제가 아니고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를 그렇죠. 할 이유가 있느냐,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께 약속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숙제를 최대한 해내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나가서 투표해가지고 지방선거를 통해서라도 짧은 기간이지만 심판을 저거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역풍을 걱정하시고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저희들을 보실까봐 저희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국민 여러분들께 세금을 줄여드릴까,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완화해가지고 뭐 편하게 비싼 집을 구하실 수 있게 해드릴까, 뭐 이런 거에 집중해서 저희들한테 마음이 떠나신 뭐 강남 3구 주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도, 그렇게 할 겁니까 지방선거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170석, 180석 줬는데 뭐 했냐라는. 예, 그거에 그 대답에 답변을 해야 거기에 되거든요. 답변을 해야 예. 되는 거죠. 근데 항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얘기하면 걱정이 앞서 이 사람들이 뭐 선거 때문에 조금만 있다가 하자, 선거 지남을 하자라고 한 게 지금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당신들의 속셈을 정확하게 얘기해라. 솔직히 말해서 검찰과 언론이 무섭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으면 과거부터 검찰하고 언론에 밑보이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보면은 행동하는 걸 보면 겉으로는 막 검찰의 월권이 심하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던 사람들이 막상 검찰 인사 때가 되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줄대가지고 누구 좀 이렇게 저 인사에 좀 이런 거를 해요. 정치인들이.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그나마 쓸만한 사람을 추천하면 아 그래 이런 애들은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이해라도 하지. 그런 것도 아니야. 뭐 지 동문, 자기 지역구 유지 누구의 뭐 사위, 심지어 지하고 종씨 이런 거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기자들을 만나면 굽실거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검찰하고 언론은 이미 막강한 권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저기 밑보이지 않고 타협을 해야지 나의 정치적 장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관념. 이거를 깨지 않으면 이런 식의 각종 상황 논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저기 공언을 할 겁니다.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의 충성을 다짐했다가 배신한 것들 낱낱이 제가 다 실명으로 비판하고 응징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교묘한 말로 저기 하는 사람들 제가 나서서라도 여러분들께 이 사람 정치 생명 끊어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저는 정치 안 해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느 조직에서든지 장래를 포기한 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싸움에서 제가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거는 끊임없이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깜냥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혜택을 국민들로부터 입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빨간아재는 에로 채널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찾아주시고요. 요거 하나만 네. 하나만 좀 네. 첨언을 할게요. 제가 지금 박수를 많이 이게 보내주시는 걸 보고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저에 대한 이 과도한 기대를 좀 접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깜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윤석열 하나도 못 막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동력이나 힘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 그다음에 조국 장관에 대한 연민, 윤석열 검사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라는 통로를 통해서라도 표출되시고 좀 해소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정치인의 길을 들어섰는데 사실은 3월 9일만 지나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의 낙선으로 그 이후에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제게 보내주시는 이런 성원이나 격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깜냥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느끼고 한편으로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씨 같은 분이 왜 저렇게밖에 안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같은 82학번인데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됐고 원희룡은 그렇게 꿈꿨으나 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희룡 씨는 제주도 출신으로서 수석을 2번 연겁한 것이 본인에게는 크게 봐서 독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자신이 채워가고 있는 내실보다는 포장이 더 먼저 커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공백을 끝까지 극복 못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때의 쓰임새가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 무슨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커다란 과도한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저는 제 스스로 제가 냉정하게 저를 바라봐도 그럴 수 있는 깜냥은 안 되니까요. 하여튼 맡겨주신 일은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실망하지는 마시고 하여튼 제가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꼭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좀 이렇게 과도하게 평가하지도 말으셨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배신하지 않겠다 그리고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예. 워낙 배신의 정치를 너무 많이 봐와서 그래서 윤석열이 있으니까 내가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좀 겸손한 말씀이시고 그거는 우리 저 시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아니 사실이 그렇죠. 저 윤석열 대통령 됐으니까 제가 여기도 출연하고 그러는 거지 뭐 아니면은 뭐 아니에요, 나왔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